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 마산항에서 폴란드에 인도될 K2 흑표전차가 선적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국방색 상징인 올리브 그린과 폴란드 국기를 부착한 K2 전차를 크레인이 들어 선박에 싣기 시작합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올해 마지막 구차 물량 7대로 45일후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7일 K9 자주포 16문도 폴란드 그디니아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둘 다 올해 마지막 물량이고 내년 물량을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K2 흑표전차 총 84대, K9 썬더 자주포 총 144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선적 대기 중인 K9 자주포도 포착됐습니다. 파란색 천으로 덮여있던 자주포문은 이미 폴란드로 떠났고 오는 12월에 인도할 8문은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10월 25일 한국이 폴란드에 보낸 물량은 당초 다음 달에 보내기로 계약한 물량인데요. 한국은 납기일보다 앞당겨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은 납기를 못 맞추기 일쑤인데 이처럼 한국은 약속보다 일찍 보내는 미친 배송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미친 배송 속도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고 심지어 동유럽 국가들 중에는 러시아 전차를 모두 폐기하고 한국산으로 갈아타겠다는 나라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K2 전차를 원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동유럽에서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K2 흑표전차를 원하는 나라는 유럽의 관문이라 불리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주변국과 크고 작은 분쟁이 잦은 나라로 특히 옆나라 아르제바이잔과는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깊고 여러 차례 전쟁을 반복해왔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아르메니아에게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자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방산무기에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와 아르메니아 언론들은 수렌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현재 아르메니아 정치권은 한국의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주력 전차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개발하고 러시아가 개량한 T-80U로 현재 약 150대를 운용 중입니다. T-80U는 1983년 개발에 착수해 1985년 실전 배치된 전차로 대한민국 육군도 불곰 사업을 통해 1996년부터 30세대를 도입해 교육, 실전용으로 쓰고 있는 그 전차입니다. 아르메니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T-72 계열의 전차를 약 400대 운용 중이며 아르메니아보다 더 현대적인 T-90S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100여 대, 그것도 구소련의 구형 전차를 보유한 아르메니아는 신형 전차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디펜스24는 궁극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가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아 100여 대의 구형 소련제 전차를 한국의 K2 전차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전차 대신 그 자리를 한국 전차로 채울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만일 아르메니아가 정말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요. 여기에 더해 디펜스24는 아르메니아는 한국으로부터 K200, K808과 같은 병력 수송 장갑차나 K21, AS21 레드백 같은 보병 수송 장갑차, K30 비오와 같은 대공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K2 전차는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산악 지형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반능동 유기압식 암내장형 현수 장치를 세계 최초로 채택해 국토의 86%가 산악인 아르메니아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대표 기술인 반능동 유기압식 ISU는 궤도차에 필수 장착되는 포션바가 차지하는 무게와 공간을 줄여줍니다. 또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해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령 중률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한국의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루마니아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오만 등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몸집이 커지고 있는 K방산 주요 기업들이 올해 3분기에도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한국의 4대 방산 기업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7,538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2배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영업이익은 4,772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 역시 3분기 매출이 1조 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유도무기 전문업체인 LIG넥스1의 3분기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35.9%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한국방산 4사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지금 한국방산이 노려볼 또 하나의 중요한 수주가 예고됐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인도군이 본격화시키고 있는 전차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도도 지금까지 운용하던 러시아 전차를 폐기하고 새롭게 20조 규모의 전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드디어 승인이 난 것입니다. 최근 인도 국방부는 수년간의 고민 끝에 20조 원 규모 전차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인도 육군의 미래 대비 전투 차량 도입 사업으로 러시아 T-72 전차를 폐기하고 미래 전차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의 미래 대비 전투 차량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전차 1770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는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쯤 입찰 공고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T-72 전차 2400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신형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파생형 모델 개발 양산도 계획됐습니다. 총 20조 원이라는 사업 규모가 커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도 당국이 평가 항목을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지휘, 자동화체계, 기술이전 등으로 나눈 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를테면 기동력은 선진국 모델의 3.5세대 전차 수준을, 방호력은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특히 자국업체와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내걸어 기술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베크만 및 라인메탈, 영국의 베이시스템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글로벌 방산 큰손들은 참여를 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대로템은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편이어서 인도 당국의 방침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은 대규모 수주를 따내려면 우선 제품 성능이 중요하지만 수출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현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당국이 추진하는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차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지 최종 조립을 제한하기 위해 잠재적 협력사들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2008년에는 당시 터키의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이번 인도 전차 도입 사업은 프랑스 지하사의 르클레르와 우리나라 K2 흑표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프랑스 지하사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지하사의 르클레르는 1990년대 초에 개발 완료된 모델인 만큼 2008년 개발 완료에 2015년 실전 배치된 K2 흑표가 성능면에서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K2 흑표 전차 후속 모델로 입찰에 참여하면 유력 후보에 오를 전망인데요. 현재 운용 중인 K2 흑표 전차는 주포로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기동력은 1500마력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70km를 발휘합니다. 유도교란형 능동방호 시스템을 적용해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회피기동하며 피격되더라도 폭발 반응 장갑을 적용해 생존력을 높였습니다. K2 전차 후속 모델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체계 등 미래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를테면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한 포탑은 무인으로 운용되고 또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해 미래 전장 환경의 다양한 위협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으로나 가격 면에서나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열린 자세로 보나 이번 인도 전차 도입 사업은 한국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요.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에 이어 인도 국경까지 누비는 날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동에서 다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우디도 국가 방위를 위한 각종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이고 두 나라가 이미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 추가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육군의 대규모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성지, 유전지역 등 국가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 것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한국 육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의 주요 화력과 기동체계를 투입해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우디는 방산 분야의 큰손입니다. 지난 2월 한국산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2 10개 포대를 약 2조 2,500억 원에 도입했고 이후 한국 방산에 꾸준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 방위부는 하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상무기부터 로봇, 감시정찰 체계 등을 획득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 등 한국 방산을 둘러본 주요 인사들 중에는 전직 한미 연합사령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K9 자주포 등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보고 콕 집어 이 무기들은 미국이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한국에 온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장관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기동훈련을 직접 참관한 후 상당히 만족감을 표하며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압둘라 장관과 하나는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방위산업 분야의 성공을 위해 방산 분야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우디 국가방위부 측에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 정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방위산업을 50% 이상 현지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우디의 압둘라 장관은 이번 방한 중에 이런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방산 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보수적인 사우디가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인데요. 한국은 압둘라 장관의 방안보다 앞서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현지 맞춤형 신무기들을 공개해 이미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한 2024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과 수소연료 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인 디펜스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디펜스 드론에는 LIG 넥스1의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가 적용됐으며 이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하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2023 서울 아덱스 때 실물 전시로 처음 공개된 수출형 K2 전차 및 계열 전차도 사막색으로 도색된 중동형으로 전시되었습니다. 무인포탑과 현궁을 탑재해 개선된 방호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모두 중동 현지에 특화된 맞춤형 무기체계 라인업이라 중동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2 전차는 국산 변속기 장착이 결정되었고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 역시 국산화에 성공해 한국은 이제 독일이 눈치를 안 보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는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전차의 신장에 해당하는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가 모두 국산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K2 전차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갔지만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되는 K2 전차에는 국내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K2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 수리정비 등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해지고 향후 수출 확대에도 유리해집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선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STX 엔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실릴 국산 엔진이 처음으로 출고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개발은 지난 2020년 K9 자주포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앞두고 독일의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으로 수출 계약이 불발된 이후 같은 해 정부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를 선언하며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비 228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자해 3년 만에 약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양산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국산 엔진은 기존 엔진을 경량화했고 연비 측면에서도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 해외 엔진 제조사에 지불하던 기술 로열티 비용도 절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과 첨단 항공 엔진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국방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확보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내년 루마니아와 K2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에서는 구매 물량을 50대 정도로 추정했으나 루마니아의 전체 도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많은 수주량이 기대되면서 K2 전차의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냈던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방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해외에서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산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일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월터 샤프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3명이 경남 창원의 사업장을 찾아 K9 자주포, K10 탄약운 반차, 자주도 화장비 등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탄약운 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특히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들 무기체계의 한국군 운용 상태를 다 경험해봤다.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 운반 차량은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 명품 방산 무기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다면 어떤 무기들이 먼저 갈 것인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국방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첫 해에만 10%에 가까운 국방비 증가가 있었던 점도 앞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예산 증가는 미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방산업체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6월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국내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방위비 증가 혜택이 미국 기업에 집중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방위력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을 위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애초 미군은 자주포 팔리딘을 개조할 계획이었으나 내구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자주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으로 대공 방어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LIG 넥스원의 비공 역시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도 K방산의 미국 진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통화에서 함정 MRO만 언급됐지만 앞으로 두 나라가 방산협력으로 더욱더 굳건히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한국산 장갑차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둘 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지상병기입니다. 이 둘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종종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차의 임무는 적의 방어라인을 관통하고 숲과 평야 등 다양한 지형에서 적과 전투를 수행합니다. 즉 전차는 적의 방어 거점을 파괴하거나 적의 탱크, 기타 차량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갑차는 조금 다릅니다. 보병을 전장으로 안전하게 호위하여 이동시키고 지원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물론 의료 임무나 수색에도 사용됩니다. 전차는 기본적으로 파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포가 있고 기관총 등의 보조무기도 장착합니다. 반면 장갑차는 보병 지원이 목적이다 보니 중기관총이나 경기관총 같은 보조무기들이 장착됩니다. 이처럼 장갑차의 주된 임무는 보병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장갑차 부대는 최근 이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을 내버려둔 채 철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서 러시아군 BTR-82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군 제95공 수여단이 관리하는 쿠르스크 지역 칼리노프 마을 남쪽 4km 지점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 세대가 우크라이나 수목지대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이들은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갑차가 수목지대 근처까지 다가가 기관포 사격을 가하며 탑승 보병들에게 하차를 지시했으나 하차한 보병들은 돌격하기는커녕 전투 대형을 갖추지 못한 채 장갑차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장갑차들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고 남겨둔 채 차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갑차를 모는 러시아군과 탑승 병력이었던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북한군 대부분이 보병 출신으로 차량화 보병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러시아군 장갑차 본연의 임무인 보병 지원을 무시했다는 점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장갑차가 굳이 출동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간 북한군 대부분은 보병이고 차량이나 장갑차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러시아군 교리는 북한 군인들에게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차량화 보병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아무 교육 없이 바로 투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손발이 안 맞아 전열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장갑 차량이 부족해 오토바이나 카트를 타고 돌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군 병사들은 드넓은 평원을 맨발로 달려가는 알보병 상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전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장에서 맨발로 투입된 알보병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국산 장갑차는 러시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달려가 AS까지 해주며 수출한 장갑차를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을 보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이는 곧 새로운 수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경남 마산항에서 K200 장갑차 42대가 화물선에 실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고 이후 보스니아 내전에 투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 기동장비로는 첫 번째 수출이었습니다. 화물선 다이아몬드 하이웨이에 UN 표지를 단 장갑차 42대가 줄지어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당시 한국산 장갑차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보스니아 내전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 한국산 장갑차 K20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년간 K200 장갑차 총 111대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습니다. 장갑차는 전장에서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병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당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없는 살림에 한국산 장갑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1년이 지난 8월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낡은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다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당시 보병 수송용으로 수출한 K200을 전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해달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독자적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수출로 AS 능력에서도 신뢰를 얻어 과거 개척한 해외 시장에서 새 사업 기회를 또다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미국 장갑차 M113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니 계속 미국 제품을 사서 개조해 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일부 깨어있는 기술자들은 당장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로 낙점된 것은 M113을 정비해본 경험이 있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에 개발팀은 M113 도면을 구해 반년 넘게 공부했고 미국 쪽 사람이 갖고 있던 설계도를 빌려 기초 공부 자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난관 중 하나는 장갑차의 핵심 동력 장치를 무엇으로 만들지였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국산 엔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엔진과 변속기 모두 미국 제품을 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국산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두 가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제 엔진 변속기를 써서 M113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고 다른 두 번째 시제품은 대우중공업 엔진의 영국제 변속기를 썼습니다. 엔진까지 미국제를 쓰면 M113의 복사판에 그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엔진에 맞는 변속기를 구하려 미국 업체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무슨 장갑차를 만드느냐 절대 팔지 않겠다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를 수소문한 끝에 우리 개발팀은 영국에 가서 겨우 변속기를 조달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4년 10월 국군이 날 시가행진 때 개발팀은 장갑차 K200을 대중 앞에 처선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때마다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날 국산 장갑차 K200 16대의 행진은 성공적이었지만 역시나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국 M113 제조사 관계자가 대우중공업을 찾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진은 미국 기술자를 K200을 생산 중이던 창원 공장으로 데려가 장갑차 내부를 뜯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니 한국 엔진에 영국제 변속기가 들어있었고 핵심 동력 장치부터 이미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인은 사과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장갑차 K200의 사업명은 다산의 상징인 두꺼비인데요.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서 K200 장갑차는 이후 궤도형 화생방 정찰차 등 다양한 계열화 차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장갑차 수천 대 생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개발팀이 손쉬운 복제 대신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K200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고 수출할 때도 자유로웠던 셈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해 K200을 빠르게 개량한 것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당장 장갑차를 전쟁터로 보내야 하니 한두 달 내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중공업은 군과 협의해 당시 군에 납품된 K200을 빌려와 말레이시아가 원하던 지휘용, 의료용 장갑차 등으로 빠르게 바꿔서 보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장면은 대우중공업이 보스니아 주둔지에 세 차례에 걸쳐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장갑차를 100% 가동해 전 세계인들 앞에 한국산 장갑차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우중공업이 보스니아 주둔지에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나자 이후 수출 세일즈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국 장갑차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향한 당시 애프터 서비스 기술팀은 지금도 그 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년이 지난 지금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8월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와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의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30년 전 수출한 장갑차를 최신 무기로 중무장시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장갑차 개량 사업을 위해 조이스틱을 이용해 장갑차 내부에서도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는 RCWS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차체의 방탄 능력 강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파워팩 기능 업그레이드, 전자광학 통신 장비 최신화 등의 대규모 MRO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에 집중됐던 MRO 사업을 방산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 개발 및 제조를 넘어 MRO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방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등극한다는 계획인데요. K200 외에도 최근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의 MRO 사업 또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곧 정비가 필요한 주기가 올 것이고 언제든 신기술, 성능 개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전쟁이 나지 않으면 무기는 그대로 남지만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수입한 국가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무기를 버리기도 아깝고 사용하자니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MRO 사업, 유지보수 사업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RO 사업은 AS 하나는 확실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 수출한 장갑차의 AS를 위해 전쟁터 한복판까지 달려갔던 선배 개발진들의 노력이 이처럼 후대에 엄청난 결실로 완성된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위선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래전 전신인 대우종합기계가 1993년 말레이시아에 111대의 K200 장갑차를 수출했는데 이 장갑차의 성능 개선 사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31년이나 지난 지금 말레이시아는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의 장갑차 성능 개선 사업을 맡긴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장갑차를 팔고 난 뒤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로 전쟁터 한복판에까지 장갑차를 고치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할 정도로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종합기계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장갑차가 당시 전시였던 보스니아 주둔지에서 AS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전쟁터에도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했습니다. 이것이 소문나자 이후 수출 세일즈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국 장갑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갑차는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 찐다나오토와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K200 111대를 수출했는데 그간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된 K200에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하고 전자광학 통신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이 이번 성능 강화 사업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갑차의 도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로부터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태국과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유지보수 사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2001년 수출을 시작한 K9 자주포도 곧 정비 시기가 가까워져 방산 MRO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하나는 태국과 K200 장갑차 개조 등을 위한 MOU를 맺고 태국 방산업체 차이세리와 협업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운용 중인 K200 장갑차가 없지만 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활약한 중고 K200을 들어오는데 관심이 많은데 이번 MOU는 중고 K200 도입 이후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와 말레이시아군이 운용 중인 K200 장갑차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옛 대우종합기계는 1993년 말레이시아에 K200 111대를 수출했는데 그간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된 K200에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하고 전자광학 통신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이 이번 성능 강화 사업의 골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공급했던 방산 장비의 정비, 교육, 기술 지원, 성능 개량,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로 육상 방산 MRO 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K200 외에도 한국은 K9 자주포도 곧 MRO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도 첫 수출이 2001년부터 이뤄진 만큼 정비 및 개량 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K9은 튀르키예가 280문을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도 K9 차체 122대를 가져가 자국 자주포인 AHS 크라프에 활용 중인데요. 핀란드는 48문, 인도 100문, 노르웨이 28문, 에스토니아도 18문을 운용 중이라 이 나라들이 K9을 유지보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 이것 또한 상당한 수주가 예상됩니다. MRO 사업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진행된 해병대 다국적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일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카만닥 훈련에서 한국은 2016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지난 26년간 축적된 정비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필리핀 해병대가 상륙돌격장 갑차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다국적 훈련을 기회 삼아 한국은 장갑차 AS를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영업근성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필리핀 입장에서 다음 장갑차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 방어 및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2021년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 제안에 따라 2022년 중대급 규모로 최초 참가한 이후 3년 연속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중대급 규모 부대와 미국, 필리핀, 영국 등 7개국 장병 총 2,200여 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이번 훈련에는 2016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필리핀 해병대가 상륙돌격장갑차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장갑차는 성능 면에서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와 K55A1 자주포에는 후방 카메라가 달립니다. 1998년 도입된 KAAV의 최대 속력은 각각 시속 56km, 72km인데요. KAAV는 차량 후방에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 추진 장치를 통해 최대 시속 13km의 속도로 수상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면 승무원의 외부 노출 없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어 밀폐기동 시 조종수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차륜형 전투장갑차 성능 개선을 통해 동남아를 넘어 유럽 시장까지 확장 중입니다. 현대로템은 성능이 더 뛰어난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NWAV의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신형 차륜형 장갑차 NWAV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로템은 글로벌 장갑차 시장 수요가 큰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 장갑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차륜형 상륙 장갑차와 견줄 정도로 방호력이 높고 기동력이 강화되는 성능이 우수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2028-2035년 도입을 목표로 신형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 사업 수주를 위한 도전장을 던진 것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폴란드 방산그룹 PGG와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를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 연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차륜 장갑차 공동개발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 기반까지 다지겠다는 포석입니다. 최근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들이 경량화를 포기하고 탑승인원 보호를 위한 장갑을 강화한 30톤급 이상의 중량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NWAV도 이 같은 세계적인 장갑차 개발 트렌드인 30톤대의 중량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서방권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전투장갑차도 전투 중량이 36.5톤에서 38.5톤에 달합니다. 싱가포르의 최신 테렉스3는 35톤, 프랑스 넥스터의 VBCI, 핀란드 파트리아의 AMV XP,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피라냐 V, 이스라엘 IAI의 A탄도 30에서 35톤의 중량을 지녔습니다. 이에 NWAV도 전투 중량 35톤 이하로 제작됐는데요. 길이는 9.3m 혹은 3.1m, 높이는 2.8m에 이릅니다. 차량이 커진 탓에 엔진도 더욱 강력한 700마력, 3000Nm의 토크 성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K808에 적용된 전술 런플랫 타이어와 타이어 실드, 공기압 조절 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한 것을 비롯해 독립현가 장치, 제동 장치를 탑재해 상륙 해안을 포함한 야지와 험지에서의 기동 성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승무원 3명과 하차보병 8명의 탑승이 가능한 NWAV는 뛰어난 방어력도 자랑하는데요. 하부 바닥엔 V자형 장갑을 갖춰 지뢰 방호 능력 레벨 4의 방호력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차체 전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K808보다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동유럽 공산권에서 사용하는 중기관총 또는 대전차 소총탄과 TNT 10kg의 대전차 지뢰 및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호력도 갖췄습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발사체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인 능동방호 시스템도 장착해 눈길을 끕니다. 차체 외부에는 카메라 13개를 탑재해 주야간 360도 어라운드 뷰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활용 측면도 매우 월등해졌습니다. 운용자가 차내에서 엄폐하며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30mm 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과 감시 센서와 연동된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운용해 탄막을 형성함으로써 대드론 방어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도 설치했으며 120mm 포탑 탑재형의 경우 미 육군이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M10 부커 화력 지원차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수출 영역을 중남미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최근 주력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를 중남미 페루에 수출했습니다.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TX가 선정됐는데요. K808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30대를 공급합니다. 계약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약 826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산 전투장갑차가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갑차는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